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완벽히 발동된 거인데요. 일순간 엄청나게 당황하며 한국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한 러시아는 추운 곳인데 최근 부쩍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마리아 자하로바 푸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않게 신중하라고 경고하고 싶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광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의 종속 국가가 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상황은 달랐죠. 워싱턴 선언에 마련된 한미 간의 메커니즘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중요성 강조하는 전략적 계획은 현재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공했다고 본다. 라며 한국의 핵무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러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어 중국의 위협까지 더해져 동북아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오물풍선을 연달아 투하하는 등 동북아를 최악의 상황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만들어가고 있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무 담당자였던 앨리스 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이 최근 한국에 이례적인 폭탄 발언을 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며 한국의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러시아와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에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핵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을 북한의 핵 능력의 인질로 잡아두는 것과 러시아, 중국 등의 과도한 힘 자랑을 당하는 것보단 동맹국 한국의 핵이 훨씬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려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위해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에 큰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태세로 돌변한 것인데요. 심지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는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자체 핵무장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증대하는 도발의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내며 한국에게 핵을 용인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확실한 안정을 가져오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며 미국이 한국에게 핵을 용인함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미국 혼자서만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의견까지 일치하여 큰 의미가 있는데요. 캠벨 미국 무부장관은 이러한 분석들에 대하여 러시아와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역대 다른 국가들이 군사 및 다른 조치를 제고하게 한다는 앨리스 누커 전 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은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동맹에게 칼을 쥐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한국을 자유롭게 만들므로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놀라며 한국을 도발했던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번복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비방하고 협잡할 생각이 없다. 라며 한국에게 했던 말을 정정하며 철회하는 기현상을 만들어냈죠. 결국 한국이 동북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번 국방부의 강경 대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엄청나게 국방을 밀어주기 시작하며 중국마저 말 그대로 어이없는 이지선다에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며 중국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게 생겼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우호를 선언하며 그반작용으로 한미일 동맹이 끈끈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레드팀의 일원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격을 막아낼 자신이 없던 중국이 러시아 대신 한국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과 김정은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이에 한미일과 서방 동맹국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중국은 두 진영 사이에서 샌드위치의 신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곤혹스러움은 북러 정상회담 이튿날인 20일 린젠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군사동맹 복원을 선언한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에 대해 린젠 대변인은 러시아와 조선 간 협력은 두 주권 국가 간의 일이다라며 한 발 뺐는데요. 이어 기자들이 한미 일대 북러 구도에서 중국은 어디에 설 거냐는 질문도 논평하지 않겠다라며 다급하게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파문이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얼버무린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레드팀인 중국의 이러한 태도만으로도 최근 북중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도 비슷한 의견을 내며 원칙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관련 이슈들에서 무턱대고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정치적 해결이 유일하게 성공 가능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라며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이 최근 깨달았다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북러와 한미일 두 진영이 군사적 대치가 가열되면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일의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가차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22일 부산에 입항했듯이 앞으로 북러의 군사협력 대응을 명분으로 미국이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의 전략자산 배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북아판 나토 추진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미일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미국 하원이 최근 회의를 열고 2025회계 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의 내용에는 한국과의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삽입됐으며 전회계 연도보다 90억 달러가 증액된 국방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에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지속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중국은 러시아가 아닌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차관 등은 순회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러시아의 최근 행동에 대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들은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이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러시아 푸틴의 방북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설명하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했는데요. 중국은 순 웨이동 부부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입장에 매우 공감하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로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오히려 러시아의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의 초강수 대응과 군사력 증강을 하며 더 강해져 버리자 푸틴은 북한의 김정은을 잡기 위해 노력하다 눈치 보던 중국의 동맹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 오직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의 괴상한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중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온 오랜 갈등을 씻어내자며 다시 한번 러일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만에 하나 양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적하자는 말도 안 되는 논지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푸틴의 대답은 일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대신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 전략을 언제든 상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총리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열흘이 넘어서야 한국 정부와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바로 이웃국가인 한국을 놔두고 왜 이제서야 대화에 응했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와 일간지에 의해 현재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시다는 총리에 오른 직후 미국과 호주, 인도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들어 긴장 속에서 관계를 정리해가야 하는 중요 국가들이라 밝히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었는데요. NHK에서 공개한 총리 관저의 일정에 따르면 기시다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생각하는 자민당의 기조를 그대로 밟아가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쿼드 회원국 호주를 두 번째로 통화 대상으로 설정했고 세 번째로 인도 나렌드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을 두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힐 일본의 사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냉담한 관계는
그의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시다는 외교안보 분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지만, 한국 관련 언급은 동맹국과 동지국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열거한 뒤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월만 해도 현재 양국 관계가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내놓은 그였기에, 이번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일치 없는 대신 일본이 현재와 같은 냉랭함 속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 긍정적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기시다의 노림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기시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중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는데,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엔 중국과의 대치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진 양국의 마찰을 의식해 적국을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전쟁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이번이나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절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해 끝없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은 오히려 독도보다 쿠릴 열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데다 향후 미국 알래스카와 이어질 수 있는 베링 해협과 매우 인접한 곳이기 때문으로 2차 세계대전부터 적국이었던 양국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접전 끝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이곳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그 외 청구권까지 포기해야 했던 일본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착을 보여왔고, 이에 보다 못한 러시아 측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인 Tu-95기를 출격시켜 각각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는 등 아찔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일본 외무성의 항의에 자신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법을 철저히 이행한 비행훈련이라 해명하면서도, 중국 매체인 황구시보를 통해 일본에 접근한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핵탄 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일본 정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이 나름 먹혀들었는지 이후 일본 정부에선 쿠릴 열도와 관련된 망언과 도발을 현저히 줄여나갔는데, 상황이 이쯤 되자 기시다 총리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독도라도 확실히 손에 넣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를 결정한 것이었죠. 사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굳히고 있던 자민당 차원의 계획으로 올해 8월경 또다시 수호의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Tu-95기가 동해 상공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모태기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통상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 뜬금없는 양자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포괄적 합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남쿠릴 열도에서의 공동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그동안 동해 상공에서 진행되어온 러시아 폭격기의 훈련을 자제해달라는 안이 제출됐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건너뛰고 굳이 적대 간 개인 러시아와의 회담을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당시 전문가들 또한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만 있다면 한국을 몰아넣는데 이보다 더한 이의제의가 없다는 등 스스로 호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편한 안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일본이 말한 쿠릴 열도에서의 경제협력은 오래전 아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분쟁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임을 러시아 정부 측이 모를 리 없었고,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의 방편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기에 관련 안건들이 기시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단번에 거절당했다는 것.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충돌해봐야 자국에 득될 것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한 예로 2019년 발생한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러시아 무관에 따르면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훈련이었음을 해명하며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 역시 존중하고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를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해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부정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사이의 회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굳이 동해 상공에서 진행했다는 것부터 이는 전시 상황에 일본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이에 일각에선 자신들에겐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러시아 측이 한국에 유독 공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심하게도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 정부가 간섭하려 드냐는 등 기괴한 망언을 해대아닌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은 비록 영토는 작으나 다양한 최첨단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특히 항모킬러라 불리는 한국형 독침 무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SLBM 시험 발사 후 다음 타자로 공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항모를 비롯 동해상의 모든 함정들을 나노 단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그야말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적인 무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해군의 주력 거대한 미사일인 해성은 최고 속도가 마 0.95 정도인 것에 반해 무려 3배 이상 빠른 이번 초음속 미사일은 수면이 이렘 고도로 마치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조차 탐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지는데, 여기엔 초음속 엔진 기술과 정밀 제어 그리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돼 있었기에 미국 정도의 군사 선진국이 아니라면 감히 만들 시도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일본 언론 측이 현재 한국이 해당 무기를 개발 중일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중 3종은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인도의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보다 5년 이상 빠른 수준으로 처음 공개 당시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을 정확히 명중시켜 부러뜨리는 장면에서 전세계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다는 등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KF-21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군 당국의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항모와 수상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해당 미사일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심각한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그랬듯 기왕이면 다음 시험 발사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며, 최근 동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가스전을 두고 이곳이 과연 한국과 일본 둘 중 누구의 땅인지 연일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런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 같은 논란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해당 가스전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지 않고 시마네현과 야마구현이 관리 수역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리로 독단적인 개발 계획을 밀어붙여왔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걸쳐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며, 그렇게 산유국으로서의 일본의 꿈에도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든든한 군사적 우방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 모두를 공경에 빠뜨릴 일석이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경제산업성 산하자원에너지청이 오는 3월 7월 사이 동해 해저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의 상업화 가능성을 놓고 시굴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전격 보도하며, 이번 활동은 매장 자원이 과연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인펙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조사 작업은 전체 비용만 해도 무려 330억엔이 투입되는 상당한 규모로, 해당 자금은 자원에너지청과 경제산업성의 국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독립행정법인인 석유천 연가스 및 금속광물자원기구가 각각 절반씩 출자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동해 가스전이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니가타현 앞바다의 이와호네오키 유전에서 1990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한 이래 약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규 해양가스전이라고 설명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일본의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2010년대부터 임팩스에 관련 위탁 조사를 맡겨왔는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및 해외 개발을 포함한 자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2021년 기준 34.7%에서 2030년과 2040년 각각 50%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목표한 상태고, 이에 임팩스는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현에 이르는 해역에서 지질 조사와 기초 시추 작업을 벌이는 등 최근 발견된 동해의 가스전은 바로 이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라 전했습니다. 향후 시굴 조사가 성공할 경우 임팩스 측은 2032년 생산을 목표로 가스전 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일본 본토에 공급할 계획이라 언급했는데,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해당 가스전의 전체 매장량은 최대 1조 4천억 입방피트 수준이며 예상되는 연간 생산량은 무려 93만 톤. 이는 일본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한국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초창기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제 조사 결과 그 정확한 위치가 야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이며, 이는 경상북도 경주 해안에서 동쪽으로 겨우 150km 밖에 있는 매우 가까운 위치였던 것이었죠. 임팩스 측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한국 정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될 수 있고 한국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항의에 현재 임팩스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유보한 상태인데요. 일본이 이같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에는 유엔 협약과는 별도로 그동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의가 수십 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에서 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에서 350해리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시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한일 양국은 중간선을 정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왔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1974년 한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 시추 장소가 바로 이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 외교부 관계자는 시추 지점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근접한 만큼 차후 이곳이 한국 영해로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일본의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시굴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재차 한국이 요구한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이것이 자칫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한국의 입장에선 다소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밀려 10년 전에 비해 투자 금액이 91.8%나 줄어드는 등 한국은 전문 인력과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반면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1대1로 정책과 자원 외교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재정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었고, 일본 역시 석유 수요 감소와는 상관없이 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가스전의 일부가 한국 해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해도 사실상 시추 개발과 관련 모든 걸 일본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 정부의 개입으로 한일 간의 가스전 대립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독도들 비롯한 동해상의 소유권을 일본이 아닌 한국의 영해임을 수차례 증명해준 우방 아닌 우방국으로, 지난 2019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사건을 놓고 일본 정부에서 항의하는 기이한 행각을 보여줬을 때도 단호히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해 수많은 일본인들을 경악해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이 시추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예상 일정만 공개한 터라 러시아 또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논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측은 일본이 해당 지역의 시굴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제2의 독도 사태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선 안 되고, 이에 한국이 요청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공세에 일본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러시아 함대의 일본 봉쇄작전은 스가로 해협과 오스미 해협의 횡단 등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이는 곧 쿠릴 열도를 노리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념시킨과 더불어 유사시 중국과 갈등 중인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언제든 러시아군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가 동해상 가스전의 소유권에 대해 한국 편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의 대치 상황을 비롯 5년 전 한국과 체결한 석유자원 개발 MOU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는 2015년부터 한국가스공사 측과 연계, 한국의 천연가스 예상 수요의 20%를 상회하는 막대한 양이 천연가스 도입 사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체적인 일정과 도입 규모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이 사업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대규모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 편중된 한국의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수시 운송이 가능한 PNG 도입까지 실현된다면 동고화절하는 한국의 계절적 수요 특성에 기인한 수급상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장기 도입 계약과 가스전 개발 등 상류 부문에 대한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정유와 석유화학 LNG 등 하류 부문 사업 개발을 집중 육성시키는데 참여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참고로 이는 러시아가 당면한 경제적 난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남한 면적의 75배에 달하고 각종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인구 감소 등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극동 지방 개발에 대해 한국을 제1의 파트너로 선점한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측이 안정적인 자원 수급과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비교적 극동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쟁 관계가 아닌 한국의 개발을 위임함으로써 양국의 부족한 부분을 각자 채워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었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러 양국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에너지 협력국이고 양국 간에 맺어진 양의 각서가 파쇄되지 않는 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 심지어 유럽연합조차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는 한국의 개발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무엇보다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분쟁 전략에 크게 대인 적이 있었던 러시아는 결코 일본 측의 일방적인 동해 시추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벌써부터 일본 내부에선 동해상의 천연가스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한국이 아닌 러시아와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등 차라리 이 같은 비극을 맞이할 바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임을 주장하기도 했죠. 강대국과 동등한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게 된 한국은 이로써 일본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을 만든 가운데 여기서 과연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으로 한러 양국의 샌드위치가 될지 이번만큼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보며 우즈베키스탄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하는 국산 FA-50 경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한국의 경전투기 및 훈련기의 수출 대상국이 필리핀, 태국, 폴란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T-50은 미국 공군 및 해군의 훈련기 입찰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라 만일 이 사업에 진출한다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방위성이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고, 후보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A 그리고 한국의 T-50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 일본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이 한국과 두 차례에 걸친 정식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의 T-50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과 공동개발을 할 것이며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망언이 나와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일본은 왜 극고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일본이 하려는 미국과의 공동개발,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잉의 T-75와
한국의 T-50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 이렇게 세 후보가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며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쏙 빼놓고 한국에서 만든 T-50을 베이스로 미국과 손을 잡고 T-50의 개량형 고등전술 훈련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한국의 T-50을 바탕으로 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 10일 미국 방문 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같은 고등훈련기 미일 공동개발 방안을 자신의 미국 방문 합의 성과에 포함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고등훈련기 개발을 추진하면 자신들이 참가하고 있는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할 F-3 전투기 훈련에 적합한 기종을 설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함께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에도 미일 공동 개발한 훈련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개발에 나서면 유럽 및 우즈베키스탄, 동남아 등의 수출이 이어지며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T-50에 견제할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T-50을 바탕으로 훈련기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엔진도 F-404의 발전된 버전으로 바뀌고 이름도 TF-50으로 바뀌며 항전 장비 등 모든 요소가 바뀌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T-50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의 T-50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미 공군과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한국의 T-50이 강력한 후보군 중 하나였는데, 일본이 미국과 고등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T-50을 기반으로 고등훈련기를 제조하면 그것 역시 한국 T-50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네임밸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한국의 T-50은 T-50을 기반으로 개량해 폴란드 버전으로 T-50PLM형 등 실제 개량형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일이 공동 개발을 해도 2030년은 되어야 새로운 T-50 시리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T-50은 한국형, 미국형, 일본형 세 가지 버전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일본 방위성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의 후보로 보잉 T-75와 함께 한국의 T-50도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홍분한 일본 네티즌들은 절대로 한국산은 안 된다며 반대하는 의견과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현실론자의 의견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 네티즌들마저도 보잉 T-75의 성능과 가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잉 T-75는 성능이 후지다. 최근 인터넷에서 욕을 배부르게 먹고 있는 보잉의 지갑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못생겼다. 는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잉 T-75의 스펙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을 더욱 뜨거웠습니다. 먼저 한국의 FA-50과 동일한 F-404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이 마하 0.975의 아음속으로 한국의 FA-50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연료 역시 보잉 T-75의 내부 연료량은 4.5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은 기존 연료량 5.5톤의 후방 좌석을 떼어내고 연료통을 추가해 작전 행동 반경을 60%나 확장시켰습니다. 보잉 T-75의 스펙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만 가지고 고등전술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각종 첨단 장비로 고등전술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늘어놨지만 이딴 결함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실전 배치 시기마저 엿가락처럼 늘어나 손실액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잉은 미 공군과 고정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액은 변경시킬 수 없고 손실액만큼을 어디선가 메꿔야 합니다. 보나마나 미 공군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공군에게 판매할 때 손해를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잉이 만들려는 T-7 레드호크가 성능을 둘째치고 가격면에서 결코 저렴한 훈련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미국과 한국의 T-50을 개량해 훈련기를 만든다면 개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느니 한국으로부터 T-50을 구매하면 될 것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세금만 낭비할 게 뻔합니다. 또한 보잉이 자랑했던 전술 증강 현실 기술은
한국의 FA-50에도 탑재할 예정이며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FA-50은 AESA 레이더는 물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을 넘어 단자형으로의 개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STORM EW와 같은 전자전 모듈까지 통합하게 되면 보잉의 T-7가 한국의 FA-50보다 우위를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니 보잉에서 이래저래 비싼 돈을 주고 사느니 한국산 공격기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 중에 좋아요 순위 1.2, 3위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해도 일본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외교 관계도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면 그것은 일본 방위산업을 무시하는 게 된다. 공업 분야는 본래 일본이 앞서고 있었는데 말이다. 자칭 현실주의자들은 FA-50 선택도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가로서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편협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서 만드는 T-50을 직수입하는 것을 극구 꺼려한다면 그렇다면 남은 건 보잉의 T-7A뿐인데 하지만 지금 보잉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회사입니다. 보잉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그 와중에 손해액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손해를 일본에게 떠넘길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미 공군조차 보잉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던 T-7A 훈련기 양산 대수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에 보잉사는 안팎으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민간 여객기에서 시작된 보잉사의 위기가 방위산업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운항 중인 민간 여객기의 특정 부분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눈으로 본 전 세계인들은 보잉이 만든 비행기 및 전투기에 대해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내에서조차 보잉이 만든 항공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보잉사가 경험 많은 기술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극은 보잉의 T-7호를 빼면 선택지가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개발하겠다는 일본 측의 T-50 관련 망발은 결국 미국을 꼬셔 함께 고등전술 훈련을 개발하자고 하고 보잉으로부터 T-7호를 더 싸게 사기 위함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일본이 미국과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턱없이 비싼 값을 주고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아마도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그냥 살 걸 하는 후회로 돌아올 게 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